주문할 때 잠깐 해봤어요. 자, 몽실 언니, 맞습니다. 가지고서 우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이부터 시작하면 되고, 우리가 쪽수가 네? 조금씩 다를 거야. 이 몽실 언니 책이 이 판이 여러 개 가지고, 선생님이 이 책 갖고 있고, 또 재하나 이름이 어떤 책 갖고 있어? 너희들은 그 책 갖고 있고, 안녕하세요. 재하가 아마 최신판 같다. 제일 최신판 같다. 성현이, 안녕. 자, 태훈이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음, 처음요?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몽실이가 엄마 둘, 아빠 둘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음, 이제 진행해. 아닌 발표해 주세요. 나는 뭔가 살짝 엄마랑 두 명 있으니까 살짝 불편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예림님 발표해 주세요. 약간 방황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 같지. 태훈아 진행해. 태훈이 화면이 멈춘 거야? 네? 진행해. 화면도 멈추고 지금 소리도 너무 끊겼어요. 진행해. 음, 이예림님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소리가 끊겨서. 약간 혼란스럽고 좀 이쪽도 우리 엄마고 저쪽도 우리 엄마고 막 그러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연님 발표해 주세요. 좀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남이가 양딸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 지금 태훈이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몽실이 기분을 묻는 건지, 언년이 기분을 묻는 건지, 그 주어, 누구의 기분을 묻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태훈이가 이제 뭐 재하나 예림이나 성현이 의견을 물었는데 정작 자신은 얘기를 안 하네. 자신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네, 음, 남남이가 양딸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몽실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당황스러우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님 발표해 주세요. 아니 그냥 걔가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못해준 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혜림님 발표해 주세요. 그동안 못 해줘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원섭섭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송성연님 발표해 주세요. 어, 제 말대로 걔가 가서 잘 살고 이러면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혼자 앞으로 살아갈 때 좀 외롭고 허전하지 않았을까? 같이 다니던 가 한 명이 또 없어졌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신이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책 전체가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북한 인민군이 왔을 때 인민군이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한 그 장면이 은근히 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닌 발표해 주세요. 자, 태훈이가 그 이번에- 장면이 잠깐만 재하야 미안해.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는지를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장면인지. 이게 사람들은 한 번씩 뭐 그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경우도 좀 있고 저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군이 이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다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같은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어른도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마음은 좋은데 위에 사람이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닌 발표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책이었는데 이것도 권전생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거든. 그 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그 책에도 착한 인민군, 나쁜 국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몽실 언니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이거 몽실 언니를 그 책을 읽고 나중에 사서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조금은 읽고 났는데 이제 그 이번 주에 다 읽고 나니까 아까 전에 네가 말했던 그 나쁜 국군, 착한 인민군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네, 그러면 유예림님 발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의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새엄마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거의 나의 약간 지지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약간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까 조금, 나까지 좀 마음이 좀 슬펐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성연님 발표해 주세요. 나도 이 병원 여기 입구 쪽에서 줄 섰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제 몽실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전부 다 죽고 나서 진짜로 고아가 됐을 때 그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막막한 심정 같은 게 좀 되게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태훈이가 아주 좋은 질문으로 진행을 잘 했습니다. 우리 태훈이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이야기 좀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른바 정상가족 하면 뭘 보고 정상가족이라고 했을까? 엄마, 아빠 다 있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거기다 플러스 뭐에 자식이 있는 엄마, 아빠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 이걸 우리가 보통 정상 가족이라고 그러고 자식이 없어도 비정상. 또는 엄마나 아빠가 없어도 비정상. 뭐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정상 가족이라고 말하면 그럼 나머지는 비정상 가족이 되는 거잖아. 또는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상 가족만 문제가 없는 거고 나머지 가족은 문제 있는 그런 가족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상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가 가능하다.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이라는 게 꼭 왜 엄마 아빠 즉 남자 여자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결혼한 관계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결혼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살아도 그것도 또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어. 그거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란이 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결혼 관계 또는 이른바 그 혈연, 핏줄 그 관계만 어쨌든 우리가 정상 가족으로 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좀 그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누구하고
정씨 플러스 누구하고 네. 밀양댁 그냥 아, 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 몽실이 몽실이가 태어나.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밀양댁이 누구랑? 김씨 김주사, 김씨랑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게 누구? 영득이, 영득이, 영. 영순이. 영순이. 그래서 몽실이 입장에서 김주사는 새아버지. 아빠. 우리가 이거를 새아버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영득이 영순이는 몽실이 입장에서는 보면 아버지가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뭐한 다른 어떤 그러한 그 형제야. 그런 걸 보고 이부 형제라고 해. 뭐라 한다고? 이분 부영대. 이부 형제. 이가 다른 이자야. 부가 아버지 부자야. 아니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씨 다른 자식, 씨 다른 형제라고 해요. 씨 다른 형제. 왜 씨 다른 형제라고 부를까? 아빠가 다르니까. 요 씨가 뭘 뜻하겠어? 정자. 성. 아빠의 정자. 정자가 다른 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씨 다른 형제에서 옛날에 그 비유적으로 남자의 정자 이거를 씨 뿌린다라고 했고 여자를 무슨 밭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뭐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 비유적으로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정씨가 또 누구랑 촌댁이랑 북촌댁이랑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낳은 게 누구야? 만남이 난남이야. 그러면 이 북촌댁은 몽실 입장에서는 누구? 새어머니 새어머니. 그리고 우리 새어머니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해? 계모라고 그래. 계모. 근데 새아버지는 계부라고 안 불어. 계부는 우리가 그러면 새어머니가 계모니까 새아버지도 계부라고 생각하는데 계부는 전혀 다른 뜻이야. 계부는 작은 아버지를 뜻해. 작은 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중에 작은 아버지를 뜻하기 때문에 계부는 새아버지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난남이는 보면은 이복 형제라고 그래. 이복 형제. 또는 이모 형제라고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다른 자식이라고 그래. 배다른 자식. 왜 배다른 자식이라고 그럴까? 엄마의 배에서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임신 배에서 태어났다니까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 몽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복자가 배복자야. 배복자. 이복 형제라는 말이 다른 말 우리말로 풀이하면 배다른 형제고 이 모자는 당연히 뭐겠어? 이부 형제와 어머니. 마찬가지로 어미 모자. 엄마가 다른 형제에서 이모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모 형제라는 말보다는 이복 형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실이한테는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야. 몽실이하고는 다 연결이 돼, 이 사람들이. 근데 영득이 영순이와 난남이는 어떨까? 생다른 가족. 영득이 영순이와 난남이는 전혀 남남이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 몽실이가 없으면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또 이렇게 관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흔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졌어. 요즘 들어서는. 왜 이런 경우가 요즘 들어서 많아졌을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새엄마 새아빠가 생기고 막 그래? 그건 이복 형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뭔 짓을 했길래?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요즘 들어서 이런 이복 형제, 이부 형제, 뭐 새엄마, 새아빠 이런 게 많이 생겨났어? 이혼.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됐어. 즉 예전에는 이혼과 재혼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요즘은 워낙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재혼하는 과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가족 관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요즘에 이른바 한부모 가정,
엄마만 계시거나 또는 아빠만 계시거나 이런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고 조손 가정이라고 그러나? 들어봤어? 아니요. 할머니랑 어? 할머니랑 할머니. 손자랑. 아,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자 손녀만 사는 거야. 엄마 아빠 없이. 이게 뭐 조선 가정.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야? 아,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 등등 이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족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도 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소감들이 이렇게 이런 관계면 아까 뭐 불편할 것 같다, 뭐 복잡할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하지를 않고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세뱃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그렇지 않았겠어? 맞네. 뭐 생일 그렇긴 선물 하겠네. 뭐라고? 그렇긴 하겠어요. 생일 선물을 많이 받겠네요. 뭐라고 한다던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뭐 아니면 뭐 그 다양한 재미가 있지 않겠나. 이 집도 한번 가보고 저 집도 한번 가보고 뭐 그렇게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그만큼 많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아직까지의 그런 분위기들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매우 혼란스러울 거다. 눈치 보일 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 보편화됐다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그 태훈이하고 재아가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은 그 장면에서 그 착한 인민군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책에 따르면 미군이 오히려 폭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해? 죽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더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인데 혹시 그 골룡골이라고 들어봤어? 골룡골. 아니요. 태우지는 대구에 있고 그러는데 그 골룡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근리 충북 영동에 노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학살 6.25 전쟁 때 우리 국민을 그냥 수천 명을 그냥 총으로 쏴서 드드득 해갖고 죽여서 그냥 그 구덩이 파고 그냥 파 묻어버렸다는 얘기야.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였을까? 미군들. 미군들이? 성현이가 미군? 물론 선생님의 질문을 아마 성현이는 의도를 간파해서 미군들이라고 파악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는 거야? 당연히 6.25 전쟁 때 당연히 인민군들이 그걸 죽였고 그 인민군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당연한 일이잖아. 그런데 미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우리는 미군이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미군이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준 아주 은혜로운 존재인데 그 미군이 우리 양민들을 죽였단 말이야?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품게 되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미군이 그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속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첩자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 첩자를 가려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들은 다 뭐 해버린다? 죽여버린다. 왜? 자기들 안전에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군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분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있어. 우리나라 군인이 혹시 참전한 전쟁 알아? 베트남? 베트남 전쟁 당시에 좋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작전 수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자꾸 그 베트콩 적군, 베트콩들이 마을 주민으로 위장했다가 갑자기 튀쳐나와가지고 우리 국군 상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지. 자기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니.
분노하지. 그러니까는 그 마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화가 나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복수도 해야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 다른 마을에 갔을 때 그냥 뭐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베트콩인지 뭔지 가리지도 않고 그냥 뭐 한다는 거야. 무조건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학살해버린 거야. 그럼 그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 군인들이 뭐야? 자기들을 도와주러 온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긴 어떤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 또 우리 국군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우리 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뭐 우리가 말이 또 베트콩이 무슨 특별히 무슨 뭐 표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가려낼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 작전 수행의 일환이었다.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할 거란 얘기야? 미군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야.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총 맞고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항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려운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권정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그 미군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이유가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전쟁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을 낳는다. 그래서 이 몽실언이라는 책이 갖는 의미는 이른바 군단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6.25 전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전까지는 어른들 문학 속에서 있었는데 어린이 문학 속에서는 분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했어. 왜?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 예쁜 것만 보여줘야 된다. 아이들에겐 미래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권정수 선생님은 아니다. 어리들도 그냥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알 건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몽실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쟁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 역시 그 전쟁을 겪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또 버텨내는지 이겨내는지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몽실언니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하나 태훈이가 지적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 몽실언니를 쓴 권정수 선생님이 책이 중간에 그 출판이 정지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삭제당하기도 하고 하는 등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장된 민주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착하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림이가 태훈이랑 엄청 싸웠어. 이 태훈이 나쁜 놈의 새끼야. 뭐 예림이 뭐 하고 싸웠어. 근데 어느 날 성현이가 와가지고 예림이한테 야, 근데 태훈이 걔 이번에 옷 입고 왔는데 진짜 그거 멋있지 않냐? 어울리지 않냐? 그럼 예림이가 성현이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미친 그러면서 야, 네가 내 친구야? 태훈이가 멋지긴 뭐가 멋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성현이가 아니 그래도 멋진 건 멋진 거잖아. 그러면 예림이가 야, 너 그럼 너 태훈이한테 가. 네가 일을 놓고 내 친구야 이러면서 성현한테 엄청 화낼 거란 얘기야. 왜? 예림이하고 태훈이하고 뭐였기 때문에 다퉜기 때문에 예림 입장에서는 태훈이 일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거기서 성현이가 태훈이 칭찬을 하게 되면 예림 입장에서는 성현이도 태훈이랑 똑같은 놈이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남북이 한참 냉전했을 때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권영 선생님이 성현이처럼 얘기한 거야. 야, 인민군들 중에도 착한 인민군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 예림이가 얼마나 열받아. 어디서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그런데 과연 태훈이가 나쁜 건 나쁜 거고 옷이 잘 어울리는 건 옷이 잘 어울린 거다. 라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랑 싸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림이하고 성현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에 대해서 몽실이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반론 하나 제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 예림이하고 성현이가 한번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자, 예림이가 성현이가 뭐라 했냐면 그 자기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가 고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정씨 아버지의 상태는 이미 아주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오히려 몽실이가 정씨 아버지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간호하고 돌봐야 되는 상황 아니야? 이미 몽실이를 정씨 아저씨가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정씨 아버지가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몽실이가 정씨 아버지를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니야? 근데 기댈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슬퍼했을 거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아? 그 부분에서 선생님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성현이? 일단 살아가야 되는데 짐이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난 아버지인데 좀 어, 당장은 슬프긴 할 것 같은 그런 거죠. 예림이. 약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버지인데 갑자기 막 아프시고 막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많이 슬퍼가지고 약간 왜 이지? 약간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기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육체적, 물질적으로 기댄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는 이미 아버지가 역할을 해준 건 없잖아. 근데 그 기댄다는 의미에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만, 그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 마음의 의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예림이와 성현이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의 부분들. 자기가 아버지가 어른이고 비록 몸은 병들고 아프고 뭐 돈은 못 벌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몽실이가 마음의 의지가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가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마음이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아버지가 병들었지만 원래는 그 아버지가 병에서 나으면 여전히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거다라는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맞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뭐 예림이하고 성현한테 그 질문한 어떤 그런 이유들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능력, 기댄다라는 것들이 그냥 기댄다라고 퉁치지 말고 그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 물질적, 그 다음에 심리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들을 또 했습니다. 자,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저희요. 예림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말했을 것 같은지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 한 1,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 예림이가 아주 새로운 형식의 좋은 또 이렇게 진행 제안을 해줬습니다. 예림이 얘기를 선생님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몽실원에 나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 중에서 제일 여러분에게 흥미있는 관심 있는 인물을 한 명 정할 것. 두 번째, 여러분이 기자로서 그 인물들에게 인터뷰한다라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을 하나 던질 것.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상한 인물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예상 답변을 생각해 볼 것. 맞아, 이르마?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요 1, 2분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 예상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분까지 줄게. 그럼 제하 먼저 발표해줘. 나는 이제 어른 몽실이한테 뭔가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살짝 그동안 살면서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한국 전쟁 이외에 살짝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몽실이라면은 없다고 대답할 것 같아. 왜 없다고 대답할 것 같아? 그 한국 전쟁 때 많은 걸 잃기도 했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럼 태훈이는? 나는 몽실이한테 난 다른 거. 그거 말고 나는 남남이가 부잣집에 갔을 때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 그러면 남남이는 음, 내 생각인데 거기서 놀고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다고 할 것 같아. 준호는? 난 딱히 인터뷰할 그 등장인물이 없어갖고 그러면 성현이는? 나는 이 김씨, 이 새아빠한테 그 밀양댁이 없으면 뭐 애도 잘 못 키우고 그럴 텐데 뭘 믿고 그렇게 초반에 밀양댁을 좀 괴롭히고 때리고 좀 못 살게 굴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에 대한 대답. 나였더라면 몽실이에게 정씨 아빠가 더 좋은지 김씨 아빠가 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몽실이었다면 정씨 아빠가 더 좋았다고 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기도 했고 자신을 좀 때리긴 했지만 어떨 때는 좋은 말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권정세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이 그렇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굳이 화목한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으셨을까? 성현이 먼저. 음, 글쎄. 준호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들 중에서 대부분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데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약간 그런 엔딩으로 끝나는데 왜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지으셨을까? 난 딱히 잘 모르겠는데 태원이는?
아마도 본정생 선생님께서 힘들게 하셨으니까 이걸 약간 그림책에 우러낸 게 아닐까 싶어. 제안은 나는 살짝 몽실이 인생 자체가 살짝 고단했는데 그래서 뭔가 살짝 해피엔딩을 끝내기 꺼림직했던 것 같아.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성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데 혹시 그 대답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성현이의 인터뷰 질문은 이거였지. 김 주사님, 어, 당신이 새 아내 밀양댁을 얻었는데 영득이 영수이도 태어나고 그랬으면 잘해줘야지. 자식도 그 키울 수도 없는 어떤 그런 형편인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폭력을 일삼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김 주사에게 물어봤을 때 김 주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밀양댁이 가난한 상태로 김주사랑 결혼을 했으니까 약간 돈이 많은 김주사는 약간 가난한 밀양댁에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차별 같은 걸 둔 것 같아. 자, 예림이 대답. 성현이 어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람은? 자, 지금 요 이야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밀양댁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막연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김주사가 먹여 살려준다고 그래서 김주사한테 뭐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지. 그리고 몽실이도 잘 돌봐준다고 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김주사가 처음부터 나빴어? 아니죠. 처음에 별 문제 없었어. 처음에는 그냥 뭐 미랑떼한테도 잘해주고 몽실한테도 잘해주고 별 문제 없었어. 근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해? 아니, 동생을 낳았을 때부터. 영득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영득이를 예뻐하고 영득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몽실이에게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했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영득의 탄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영득의 탄생과 이 김주사의 변화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결국은 자, 김주사 입장에서 영득이하고 몽실의 차이가 뭘까? 자기 친자식이랑 양자식. 그렇지. 자기 친자식이나 의부 자식이라고 그러거든. 아버지 입장에 의부. 의부. 너네 혹시 의형제 들어봤어? 의형제? 네, 준호하고 성현이가 우리 의형제를 맺자. 이 의형제가 뭘까? 부모는 다르지만 음. 형제 관계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자가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거짓 의자야. 거짓 의자. 거짓. 즉 뭐? 거짓 형제. 즉 혈연 핏줄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핏줄은 아니지만 가짜지만 우리 형제 연을 맺은 걸 보고 우리가 의형제라고 했듯이 이 의부 자식은 가짜 아빠 자식, 거짓 아빠 자식, 새아빠 그러니까 그 의부 자식, 그 아버지가 다른 그런 자식을 우리가 의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김주사 입장에서는 영득이는 자기 핏줄 친자식이야. 반면에 몽실이는 김주사 입장에서는 피가 전혀 섞여져 있지 않은 남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김주사는 영득이가 태어났을 때 영득이 친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몽실이를 뭐 한 거야? 밀어낸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즉 자기 핏줄,
친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뭐한 거고 강한 거고 남의 자식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였지. 그럼 처음에 왜 그랬냐?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 뭐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야. 그냥 자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분이 처음에 뭐 재아가 뭐 이렇게 자전거를 갖게 됐어. 그때는 자전거가 좋아. 근데 재아가 어느 순간 뭐해? 자동차를 갖게 됐단 말이야. 그때는 자동차에 비하니까 자전거가 너무 뭐한 거야? 초라한 거야. 아닌 거야. 그 자전거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이거 자리만 차지해. 이 자전거 이거 내다 버려. 뭐 이럴 수 있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그 저기까지 할 때까지 그랬냐? 이 누구야? 밀양댁. 1학 때까지 그랬냐? 라고 봤을 때 어쩌면 이 김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핏줄을 더 중요시 여긴 거고 그 밀양댁은 그냥 자기 자식을 뭐 해준 사람? 낳아준 사람. 낳아준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부는 갈라지면 남남이라 이게 남남. 부부는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부부가 된 거잖아. 연을 맺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은 계약 관계로 맺은 게 아니라 혈연이야, 혈연. 핏줄이야, 핏줄. 그래서 부부 사이는 갈라질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 씨의 김주사에게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뭐 해볼 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 보면 어때? 아빠가 여러분들 집에 파워를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더 느낌이 더 센 것 같아? 여러분 집안은 어때? 말할 수 없어? 둘 다. 둘 다 세? 근데 요즘은 엄마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더 큰 집이 많아. 아빠들이 꼼짝 못하는 집들이 많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말하는 사람들 집도 그래. 그 집도 남자가 꼼짝을 못해.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가 누구 중심이었다는 거야?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야. 아버지 중심, 가부장 사회라고 그래서 남자가 집안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가부장적인 인물의 전형적인 인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돈,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왜 여자들이 힘을 못 썼냐? 여자들이 돈을 못 벌어온 거야.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그냥 뭐해? 그 돈을 받아서 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돈에서 힘이 나왔다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함께 돈을 벌어오고 뭐 이러면서 여자들의 어떤 그런 발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있고 법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그냥 여자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그냥 했단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뭐에 반반으로 나누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법적인 어떤 그런 보장들, 장치들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시대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가부장 문화에서 이 그 김주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가 약간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결말이 비극적이야? 예림아? 어떤 점에서 비극적이야? 별로 안 좋은 결말이야? 음. 난남이랑 그렇게 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약간 행복하지도 않고 약간 슬프지도 않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림이가 보기에는 아유 몽실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 끝에 가서는 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팔자 폈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였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결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왜 좀 이렇게 아유 좀 착하고 그렇게 뭐 고생 많이 했으면
마지막 가서 좀 잘 살게 좀 해주지. 아, 왜 사는 게 그래? 아우 하고 마음 아파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재하처럼 설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즉 몽실이가 보니까 몽실이 최종 학력이 뭐야? 최종 학력이. 몽실이 학력이 뭐야? 학력이 어때? 고등학교? 학교도 안 다니지 않았어. 학교도 안 다녔어. 자, 몽실이의 몸 상태가 어때 지금? 좀 안 좋은 몽실이 몸 상태가 몽실이는 어떤가요 지금? 다리가 안 좋아해. 지체장애인이야, 지체장애인.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쩔뚝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체장애인이야. 응? 또 몽실이 가정 형편이 어때? 안 좋아요. 응? 안 엄청 안 좋아요. 되지 않나? 부모도 안 계셔. 집안도 가난해. 그런 몽실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됐다? 라는 것들이 너무 뭐라는 거야? 황당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 쉽게 말해 리얼리티가 안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몽실이의 그 부분들은 그렇게 살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어른이 되어도 역시 여전히 그냥 그 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니냐. 그냥 그 현실적으로 쓴 거, 사실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반면에 예림이 같은 사람은 아니, 동화잖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동화 속에서는 얼마든지 뭐 꿈꾸는 게 환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들. 그래서 결국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이것들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거냐. 아니면 뭐 환상과 꿈을 심어줄 거냐. 라는 그런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여기 이 책에서는 이른바 꼽추라고 되는데 이게 등이 이렇게 굽고 이렇게 부쑥 튀어나온 분들 꼽추라고 요즘은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혹시 알아? 척추장애인. 척추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요즘에는 척추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척추장애인과 결혼하여서 어쨌든 지난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난남이는 그 요양원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 현실성은 살아있고 그런데도 또 이제 또 하루를 이렇게 뭐야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몽실의 어떤 그 일관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결말을 이 책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정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아까 태훈이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정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부모님이 한국에 살기 힘드니까 일본에 가서 뭐 청소부를 하셨나 어쨌든 뭐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거야. 권정 선생님도 거의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뭐 재활용 책 같은 거 이렇게 꺼내 내놓은 거 그런 거 이제 주워 오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해방된 이후인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귀국하셔가지고 6.25 전쟁도 겪고 이 권정 선생님 삶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가난의 문제도 있었고 또 권정 선생님이 몸이 아프셨어.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그 기억이 못하는데 뭐 폐결핵이었나 뭐였나 어쨌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동에 무슨 조탐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교회 종직이는 옛날에는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종 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청소 같은 거 잡일 같은 거 해주면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러한 교회 종직 역할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권영 선생님이 그 강아지똥 그림책 원래는 강아지똥 동화책인데 거기다가 이제 정승학 쌤이 그림책으로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데 그런 책 등을 비롯해서 이제 동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 홀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권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권정 선생님이 그냥 뭐예요? 동네에 그냥 맨날 갤갤거리는 그냥 그 불쌍한 노인네야. 근데 권정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조문을 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런 거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럴 만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란 거는 권영 선생님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른바 인세. 책을 팔면 작가들이 인세를 받거든. 또 예를 들면 뭐 여기 여러분들이 이 책이 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한 권영 선생 같은 경우 한 1,000원, 1,200원 정도 한 권 팔면. 근데 그것들이 뭐 10,000권이 팔리면 1,000,000원이고, 뭐 10만 권이 팔으면 1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권영 선생 작품 같은 경우에 꾸준히 팔린 어떤 그런 책인데 어쨌든 권영 선생님이 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본인이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이제 뭐예요? 북한의 어린이라던가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권정선 선생 같은 경우에 평생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뭐야 통일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이런 동화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쓴 그런 작가로서도 권영 쌤이 또 유명한 그런 분이어서 한국 그 동화 작가들 문학계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권영 쌤님을 손꼽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태훈이는 가깝겠네. 그 안동 쪽에 가면은 바로 이 권정수 선생님의 사셨던 곳에 권정생 문학관 뭐 이런 식으로 권정생 그 동화마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념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는 것도 좋겠고. 태훈이는 벌써 가봤어? 혹시? 아직 못 가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뭐 그것들을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림이 다음에 누구야? 재야?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 살짝 앞에 나와서 하나만 할게요. 저희들은 여기 몽실 언니에서 그 착한 인민군이 태극기를 이제 떼서 이 인공기로 바꿔주잖아. 이 장면에서 너희들이 느낀 건 뭐야? 예림이가 먼저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성현이는? 잠깐만 질문을 내가 잘 못 들었구나. 착한 인민군이 태극기를 이제 뜯어주고 인공기를 달아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어, 글쎄 딱히 무슨 생각이 들진 않았네. 너는? 나도 그렇게 생각이, 태윤이는? 나는 그 사람이 인민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매우 착한 것 같아. 예림이는? 인민군 입장으로서 그걸 달아줘야 하는 그런 기도 하고 몽씨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일단 도와준 것 같아서 좀 고마웠던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왜 정작 본인의 얘기를 안 해? 전 아까 전에 한 번 말해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에 한 번 말하지 않았어요, 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이 태극기를 달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 인공기를 달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이 어떻게 할 거야? 성군인 성현이 어떻게 할 거야? 인민군인 거를 알면 그냥 어. 저도 달지 않았을까요? 좀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고맙다고 하고. 인민군이다 보니까 죽일 수도 있고. 뭐라고? 네, 일단 좀 가만히 어. 있었을 거야. 가만히 있었을 거다. 왜? 네, 상대편과 좀 뭔가 태극기 달겠다고 우기고 그러다가 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좀. 네 사는 게 더 우선이다. 예림이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준호는? 그냥 전 딱히 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태훈이는? 음, 일, 그걸 왜 달랐는지 물어보고 나서, 뭐, 실수로 달았다고 하면 내리고 태극기로 바꿔 달아줄 것 같아요. 넌 태극기로 바꿔달겠다. 어? 인민군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제안은 저였으면은 저도 이제 태극기 떼가지고 인공기로 바꿔줬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재하고 예림이하고 준호하고 성현이는 다 인공기 달고 태훈이는 난 태극기 끝까지 달아야겠다라고 할 거라고. 자, 태훈이한테 할 얘기 있는 사람. 태극기를 달겠다는 태훈이한테 할 얘기 있는 사람. 없어? 나머지 네 사람은? 태극기 달면 어, 죽지 않을까요? 막 인민군이 뭐라고 하고 할 것 같은데. 태훈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응?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건가요? 아, 질문에서 어, 이거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인공기를 잘못 달았다고 한 걸로 전 들어가지고 아니 원래 태극기 이야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몽실이가 태극기를 네, 달았더니 인민군이 와서 야, 이 태극기 달고 있으면 큰일 나 하고 인공기로 바꿔 달아줬다고. 그거에 네, 대해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태훈이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아, 고맙다. 인공기 달아서 고맙다. 자, 이거 한 큰일 날 수, 목숨 큰일 날, 걸려 이제 여러분 5명은 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뭐 태극기를 내리고 지금 인공기를 달아? 이것들이 지금 아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이거 당시 어? 당시에 그 말하길래 야, 그 당시라고 해도 그렇지. 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저는 우리 태극기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태극기를 달 거예요. 전 죽어도 태극기를 달 거예요라고 얘기해야 너네들이 야, 애국심이 아주 넘치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의 어린이구나라고 칭찬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야죠. 태극기 뭐 당연히 떼고 인공기 달아야죠. 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 이런 배신자들, 이것들이 언제 우리가 배신 때릴지 모른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점에 아 있어서 우리 그렇게 했다가 태훈이 말해봐 뭐. 그렇게 했다가 인공기로 그 당시에 잠깐 달았다가 음, 그 인민군 없을 때 음. 네, 바꿔치 태극기로 바꿔치기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면 다시 인공기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야. 달긴 달아. 낮에는 국군들이 와. 그럼 뭐 달아? 태극기 달고 만세 만세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뭐해? 밤에는 인민군들이 와. 그럼 태극기 얼른 뭐하고? 감추고 인공기 꺼내갖고 나 북한 편이라고 그랬단 얘기야.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가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군이면 어떻고 인민군이면 어떠냐는 얘기야.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시각이 있어. 하지만 그런 시각 말고 또 한쪽의 시각은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는 얘기야. 자기가 인민군들이 있으면 끝까지 뭐해? 맞서? 싸워야지.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야. 즉 국가를 위해 국민이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라는 건 단지 누굴 위해 있는 거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나를 위해 국가가 있는 거냐. 나를 위해 국가가 있는 거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때문에 태극기건 인공기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국가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면 자기가 태극기면 태극기를 지켜야지.
자기가 인공기를 지켜야지. 그러한 점에서 뭐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학교 교육은 당연히 뭐라고 가르쳤을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태극기를 뭐가? 달아야 됐다.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태극기를 지키다가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애국자하고 숭고하고 그렇다고 얘기한 거지. 어느 선생님이 얘들아 인민군이 오면 빨리 북한 만세라고 해라. 그렇다고 그 선생님 큰일 나지.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또 어떠하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얘기죠. 실제로 요즘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런 얘기 거의 없고 그런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유명한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 이승복 어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이름 이승복이라는? 못 들어봤지? 아, 강원도에 그 간첩들 무장 공비가 넘어온 거야, 북한에서. 그러다가 이 북한에 넘어왔는데 어느 한 외딴 집에 갔는데 그 외딴 집에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다가 총 맞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져 갖고 그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막 전국 학교 곳곳에 세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승복 어린이를 뭐 해라? 본받아라. 왜?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반공의 상징하면 이승복이야.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유관순, 독립운동의 상징이 유관순이잖아. 유관순이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매 맞고 죽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 근데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처럼 일본이 저기 하면 일장기 내걸고 일본 만세 이럴 거 아니야. 아니요.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야? 태훈아?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좀 그래요. 북한은 아니, 같은 건데 어, 지금 나뉘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용납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래도 일본군은 좀 그래요. 태훈이 일본군이 와서 태극기 뺏고 일장기 달면은 그때는 저항할 거라고? 태훈이? 매우 안전하긴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저항을 할 거다. 인공기하고 좀 다르다. 예림이는 어때?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준호는? 저도 잘, 예, 성현이는? 사실 뭐 일보이든 뭐든 그 상황에 진짜로 놓여 있으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쪽의 편을 들지 않을까. 사는 게 중요하다. 재하는? 저도 그럴 것 같고. 저도 성현이랑 똑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태훈이 같은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당연히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고 없어야겠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야.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점에서 성현이와 재하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나 이런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제 태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만 들으면 태훈이는 민족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야. 민족을. 일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나마 뭐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소중한 가치를 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제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제일 소중한 가치인 사람이 있어. 신앙.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싫어. 성현이? 네. 성현. 이 책에서 몽실이가 검둥이에게 흑인 아이를 버려진 흑인 아이를 볼 때도 그 버린 애 엄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냐 자기네 밀양댁 엄마가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갔을 때도 뭔가 엄마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되게 죄를 묻지 않고 좀 용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랬었잖아. 근데 너희는 이런 이 몽실이의 좀 사고방식, 뭐 생각이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아부터. 나였으면 이거 용사를 그 밀양댁 말하는 거지 밀양댁. 밀양댁이건 아니면 나중에 그 미군과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아니지 미군에게 그 몸을 판다는 그런 그 직업이야 직업. 미군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가 옛날에 그 양공주라고 그랬거든. 그런 여자가 그 과정 중에 아기가 생긴 거야.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그냥 뭔가 잘 키우지 아니하고 버린 어떤 그런 버리고 행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몽실이는 그 여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나름대로 그 사정을 이해해 준 어떤 그런 편이었다는 거야. 그런 그 몽실이의 태도,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 거지. 해도 몽실이는 살짝 이거 생명의 소중함을 뭔가 일찍 느낀 것 같긴 한데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예림이는. 몽실이가 아직 어리고 막 그랬으니까 굳이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태훈이는. 잘 모르겠어. 네,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에서 좀 해가지고. 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보통의 어떤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응?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보통의 태도는. 근데 여기서 몽실이는 예림이가 어려서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거꾸로인 것 같아. 몽실이가 너무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인생을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몽실이는 다 불쌍한 거야. 그 버려진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럼 그 아이 버려진 아이가 불쌍하면 그 버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그 버린 엄마도 딱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 그도 뭐하다? 불쌍하고 그도 안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누구야? 몽실이고 그런 몽실이를 쓴 그거는 바로 권정 선생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눈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눈. 그래서 밀양댁도 우리가 보면 아니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그 도망을 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밀양댁 몽실이가 그 자기 엄마를 이해하잖아.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그리고 그 김주사가 자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밀양댁은 몽실이를 뭐하지 않아? 감싸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물론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밀양댁이 또 영득 영순이를 돌봐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밀양댁의 어떤 그런 사정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몽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철든 거지. 되게 마음이 넓은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선생님은 세상을 살다 보니 옛날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는 맥락이 어떤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여러 차원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A라는 측면만 갖고는 부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해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가치가 더 소중한 거야. 다른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런 사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이런 몽실의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좋은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왜냐하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 뭐 준호가 재하를 때렸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준호가 뭐 사정이 있었나 보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맞은 재하도 불쌍하지만 때린 준우도 불쌍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때린 행위에 대한 또 그 잘잘못을 또 가리고 따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엄격한 심판 이런 것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그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다음 준호. 저는 딱히 만든 질문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실언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아마도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일제 침략기, 6.25 전쟁, 그다음에 가난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사셨던 어떤 그러한 또 세대이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으셨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의 어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몽실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또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에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준호로서의 삶, 태훈이가 태훈으로서의 삶밖에 못 사는데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나마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라는 책이어서 우리 한국의 가난을 겪었던 몽실의 삶보다 어쩌면 더 그렇지 태훈이 형 맞습니다. 더 어려운, 그리고 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몽실언니는 과거 일이었는데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는 현재 진행형인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또 마음 아픈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책들인데 해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네, 40분부터 공부하자. 40분. 안녕.